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떤 품목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생산을 포기한 품목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 바로 기회비용이죠. 경제는 선택의 문제니 기회비용은 경제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은 경제활동에만 쓰지 않죠. 수없는 선택의 결과가 인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할 때 이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유도 선수 신유용 선수가 2011년 고등학교 때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 선수는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현역 최정상인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라며 나의 용기로 나보다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여자로서 선수로서 아픈 이야기를 고백한 두 선수가 계산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과정과 시간이 후배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고귀하고도 정의로운 계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주제, 바로 반도체죠. 새해 들어 첫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 실적이 27%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분간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환입니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신데 공학 박사세요? 예, 좀 특이한 학교 이력을 갖고 있죠. 그러게요. 그러면 반도체 담당만 하시는 연구위원이신 거죠? IT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맡고 있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네. 그러니까 IT 관련 산업들의 동향, 또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산업, 시장, 그다음에 네. 저희 은행 소속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각 기업별 분석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업체들 별로 뜯어볼 때도 있고 네. 물론 그런 건 비공개 보고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런 비공개적인 정보는 안 여쭤보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재 우리 상황을 좀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현재 우리나라 위상 어느 정도입니까?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실은 자랑해도 될 만큼 네. 저희들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할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램, 낸드 같은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네. 메모리라는 건 기억을 한다는 의미죠. 저장하는 장치들이고. 네. 그 외에 우리 휴대폰이나 PC의 컨트롤러라든지 CPU 같이 어떤 기능이 다른 반도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반도체들은 저희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서 메모리 시장이 좀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5% 정도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탑 1, 2를 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네네. 그런데 메모리 시장이 요즘 커지니까 메모리 시장의 상위 업체들이 반도체 전체 상위 업체들이 되는 추세인 건 맞지만 네. 저희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디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처럼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는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비중으로 하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작군요. 훨씬 적죠. 3분의 1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는 그 정도와 위상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네. 저희들 좀 역사를 짚어보면 1995년 정도까지 가보면 그 당시에 그나마 D램을 생산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드에 이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이 15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시시한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렇군요. 모토로라, IBM, 인텔 뭐 엄청난 회사들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에서만큼은 경쟁을 우리나라한테 견디질 못하고 네. 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개 회사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3개 정도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술 수준이나 실력으로 보면 미국의 업체는 조금은 뒤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최소한 메모리만큼은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의 위상을 여쭤봤더니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도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전에 반도체 회사에 저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동향을. 특히 이번 달 경제동향 보고서 이제 매달 나오는 건데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업종을 뭐 리스크 요인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들을 두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의례적이라면서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하는 분들이 뭔가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그 영향이 좀 커져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두려움, 공포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간접적인 표현들을 쓰거나 하는데 네. 이번에 딱 반도체 업종을 한 이유는 작년 한 11월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시장의 상황과 12월과 1월로 넘어오면서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변한다는 건 아주 나쁘게 나쁜 떨어졌다는 쪽으로 거죠. 급변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출에서 일단 올해 1월부터 10일까지 관세청 집계로 보면은 그동안 마이너스로 가본 적이 최근 몇 년간 없었던 반도체 수출이 뭐 마이너스 27% 이 정도까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최강자라고 하면 우리 뭐 인텔도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만 해도 17조 원이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그중에 물론 반도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고요. 근데 4분기 실적에 10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7조 원에서 10조 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것과 수출 두 가지를 보니까 반도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안 좋아지고 하강 국면에 있다는 게 보여져서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 지금 경제 당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라고 할 수 네네. 있으니까 결국 올해 GDP 성장률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최소한 방어해서 방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설 투자는 이미 70년대 80년대 고성장기를 완전히 지나갔고 침체 기회를 많이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설비 투자에 대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 투자 양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과 전체적인 설비 투자가 흔들리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GDP 성장률 자체가 하강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분야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축시킬 수도 있고 불안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걸 얘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도 있었고 또 이제 수출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90%가 반도체라면서요. 사실은 한 4, 5년 전만 해도 반도체랑 모바일 쪽이 반반 정도가 됐었어요. 아하. 그래서 뭐 나름 황금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휴대폰은 점차 판매 대수가 늘질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면에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의존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90%까지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검의 양면과 같은 거, 네.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 의존도가 높으면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죠. 안 떨어질 좋을 때는 때는. 이게 안 좋아지면 전사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은 게 네.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상황 쪽에 국면 전환이 되고 있는 건 거죠. 네. 지금 반도체가 왜 어려운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모리 산업, 메모리 반도체는 요즘도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쓰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운 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전문 시장업체인 가트너가 그 가트너의 밥 존슨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디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의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서버나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 주신다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실을 은폐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을 은폐한 부분부터 얘기해 주시죠. 은폐라기보다는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네네. 굳이 이야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반도체 수요를 말할 때 금액으로 얘기를 잘 하면 가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어서 보통 비트 그로스라고 해서 용량으로 환산한 전 세계에 올해 팔린 반도체 용량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 이걸 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좋으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비트 그로스라는 게 여지껏이 D램도 그렇고 낸드도 마이너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반도체 수요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반도체가 쓰이는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네. 때문에 특정 산업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는 항상 증가를 하는데 네. 지금 D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용량 기준으로 비트 그로스라는 이제 전문 용어를 좀 썼습니다. 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 그로스가 D램 같은 경우는 20% 초반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연간 D램의 용량 수요가 20%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다음에 낸드 아시잖아요. 우리가 메모리 카드로 쓰이는 네. 낸드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제가 초반에도 그렇고 뭐 지금 그럼 반도체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데 라고 생각하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하고 공급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수요만 놓고 보면 여전히 20% 40%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 가트너에서 수석 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수요는 늘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거에는 비트 그로스가 얼마나 됐을까? 이걸 또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2014년까지는 D램 비트 그로스 평균이 한 40%대였어요. 근데 2015년부터 20%대로 절반으로 떨어진 거고요. 네. 낸드 같은 경우도 2014년 전까지는 평균 115% 정도 성장하던 게 지금은 40%대.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반도체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하면 수요 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지는 상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처음에는 일단 뭐 태동기에는 잠재기 같이 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간이 한동안 있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겠죠. 계속 커지거든요. 네. 지금이 저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더 지나면 거의 제로 성장으로 갔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가는 건 아직도 한참 뒤의 일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수요가 여전히 좋다고 하는 말이 반은 맞다라는 게 맞는데 네. 과거보다 점점 수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 안 하신 거예요. 같은 화에서는.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라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하면 좋다라는 얘기인 거지 네. 반도체 자체의 과거와 비하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라서 네. 일단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고 뭐 불황이 가끔씩 오는 거는 수요가 안 좋을 때 불황이 오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기업들 특히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수익성하고 비트 그로스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실적이 호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반복을 하면서 사이클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제력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수요가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경기를 좌우하는 건 공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은 항상 있는데 얘보다 초과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돼서 공급 증가가 더 커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불황이 오는 거고요. 수요가 크는 만큼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해서
공급이 좀 딸리게 되면 가격이 상승해서 호황기가 오는 이런 구조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장기간 호황이 계속됐었잖아요. 역대 가장 최장이고 가장 높은 실적들을 거뒀는데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공급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012년에 반도체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의 디램 3위 업체가 있었어요. 네. 엘피다 반도체라고. 엘피다라는 거는 또 그 이전에 보면 일본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있었다. 다 망해서 정부에서 구조조정해서 다 합병해서 하나 만든 게 엘피다 반도체. 유일한 자존심이죠. 디램 쪽에서. 그다음에 도시바라는 낸드 회사가 하나 남아있고. 근데 그 엘피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2012년 파산하게 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1년 후쯤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메모리 회사가 아까 이야기한. 나왔습니다.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엘피다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합병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합병을 할 때 인수자가 피인수를 할 때 뭔가 이게 합병이 성공을 하려면 기술력이 좋거나 인수하는 업체가 기술력이 그렇죠. 좋거나 자본력이 좋거나 내가 자본이 좋고 피인수가 기술력이 좋으면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고 나겠죠. 아니면 그 네. 반대의 경우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가장 낮은 상황이었어. 오히려 엘피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였었고 자본력이 좋았어요. 자본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캐시플로나 근데 이런 어떻게 것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는 굳이 엘피다가 좋은 회사가 아니니까 인수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입질은 했어요. 네네. 입질해서 가격만 올려놓고 빠져나왔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근데 그거를 비싼 가격에 마이크론이 사면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두 회사가 합쳐지니까 시너지는 고사하고 1+1이 0.5, 0.3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떨어진 거 설비 투자를 못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가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 반도체 설비가 없어진 것들이 미국과 일본 사이드에서.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결국은 마이크론과 엘피다가 합병하고 나서 자본이 딸려가지고 설비 투자 제대로 못해서 합병 후에 더 쪼그라드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공급 사이드에 이제 압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것이 4년간 누적됐다가 드디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공급 부족이 아주 심해진 상황이 2016년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2년간 계속됐던 겁니다.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2017년, 2010년 보면은 네.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생산량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강하게 가려고 좀 생산을 적극적으로 안 한 측면도 있죠. 한국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업 이야기까지 아주 쭉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들었더니 우리 작가가 대안까지 짚으려면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저한테 워닝을 줬습니다. 뭐 대안은 내일 하죠. 뭐. 그럴까요?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기업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니까 스토리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잘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무너져 나가고 실적이 부족할 때 어쨌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든든히 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수요가 느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도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 가격 하락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공급 사이드 쪽에 조금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 한 분이 기업 탐방을 하고 왔더니 이미 이제 그런 액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 다 사서 공장 지어놓고 안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가동률을 최근 다시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피크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한 1, 2년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독과점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 표현을 들으면 안 될 것 같긴 그러게요. 하지만 네. 어쨌든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자신의 패를 이용하는 그렇네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잘못 엮이면 이제 좀 조사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상태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좀 심했지만 아마 이 속도가 떨어지는 건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떨어지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것은 한 1, 2년 정도까지 가능한 옵션이고 그 후에는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들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좀 완공 시기는 좀씩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나올 건데 그래서 중국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한 3, 4년 정도쯤 되면 우리가 이제 물량 조정을 할 수 있는
제공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줄이면 중국은 더 늘려가지고 시장을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맞대결을 하면서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동안 불황이 없이 사이클이 정지돼 있던 상황이 2년 동안 됐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오는 불황과 네. 호황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가는 시점이 이제 몇 년 후에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패를 주도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공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하나는 중국의 기술 개발 문제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양으로도 승부하지만 이제 질로 승부하게 될 때 그럴 날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겠죠? 기술 격차로 따지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기술 격차는 몇 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네. 뭐 기술이 약해도 물건을 다 팔아서 가져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LCD나 2차 전지나 LED 같은 곳에서 이미 많은 전철을 겪었었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술 격차는 여전히 한동안 유지될 거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수출 시장이 아니고 중국 내수 시장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 갤럭시나 애플만큼의 퀄리티가 아닌 오포나 미포나 뭐 화웨이, 샤오미 같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은 충분히 1, 2년 후면 양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뭐 정부의 방침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들 기술력과 상관없이 시장은 저가 시장에서부터 중국이 점점 야금야금 먹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거를 막으려고 억지로 하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중국이 따라올 수 저가 없는 시장은 시장 포기하고.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높여가거나 메모리가 아닌 쪽으로 사실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면 꽤 높더라고요. 비메모리 쪽이. 아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네요. 이게 사실은 양쪽을 다 노리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가면서 우리가 약한 쪽은 꾸준히 계속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먹거리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과 지금 현 상황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